안녕하세요. 나무위키에 안 나오는 과학 공략해드립니다. 김필사입니다. 여러분, 수박은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여기에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하는 문제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더 유구하게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박이 과일이냐 채소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박이 과일이라고 주장하는 파는 수박은 사과나 귤, 포도처럼 후식이나 디저트로 생으로 먹지 오이나 파처럼 반찬으로 조리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할 것입니다. 수박이 채소라고 주장하는 파는 수박은 사과나 귤, 포도처럼 나무에서 열리지 않고 오이나 파처럼 1년생 초목에서 나기 때문에 사전적 경위에도 수박은 채소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탕수육 부먹 찍먹 문제만큼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는 아니고 두 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수박이 아리송하네 채소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탕수육 문제처럼 부먹하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찍먹하는 누군가를 대를 이어 증오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파멸로 이끌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어, 독일어 불규칙 동사 얘기하다가 과일, 채소 얘기는 또 뭡니까? 왜냐하면 수박이 과일이냐 채소냐 하는 문제는 심리학에서 매우 크게 다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이죠. 1970년대 엘리너 러쉬라는 심리학자는 마음 안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개념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언어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단어와 규칙이란 책에서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 살펴봤던 언어와 독일어의 불규칙 동사 단어장이 바로 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개념의 카테고리와 비슷하며 이 또한 마음의 구조로 인해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엘리너 러쉬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개념의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상상할 때 실제로 정확히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 더 많음을 실험으로 밝힌 것이 엘리너 러쉬의 업적입니다. 자, 우리는 새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정확하게 정의된 개념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즉,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고 깃털이 있고 부리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반응은 좀 다릅니다. 펭귄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이것이 새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들은 움찔하며 대답을 좀 늦게 합니다. 물론 새라고는 대답을 하죠. 비둘기는 3세보다 반응이 좀 늦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죠. 새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이야기지만 침대는 장롱보다는 전형적인 가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곤충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메뚜기는 전형적이지만 나비, 애벌레는 전형적인 곤충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상하게도 거미는 어느 정도는 곤충이라고 대답합니다.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수박은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엘리너 러쉬의 실험법대로 예상을 해보자면 수박은 사과보다 전형적인 과일도 아니고 오이보다 전형적인 채소도 아닐 것입니다. 이건 그냥 과일과 채소의 중간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의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채소는 1년생 초목의 열매로 정의되기 때문에 수박은 채소가 맞아 이 심리학자 병신들아 이런 주장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채소를 1년생 초목의 열매를 한다는 정의를 알고는 있을지언정 채소스럽지 않다는 생각 자체는 무의식의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적 정의도 그럴까요? 우리는 홀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험을 통해 물어보면 1855보다는 3이 더 홀수 같다고 답변합니다. 아니 더 홀수 같은 게 어딨어요? 홀수면 홀수지. 이거 뭐 다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홀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라는 정의가 허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알고 있던 수학적, 과학적, 철학적 정의를 쓰레기통에 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마음은 칼로 딱 나누어 떨어지는 정의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개념의 카테고리 둘 중에 하나만 켜고 끌 수 있는 듯 합니다. 1855가 홀수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의상 홀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랑 무슨 상관이? 심리학자 댄 슬로빈과 언어학자 존 바이비는 불규칙 동사 유형 중 grow, grew, grown, blow, blew, blown, fly, flew, flown 등 이상하게 규칙성을 보이는 것 같은 동사들이 바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카테고리와 같은 기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5가지 유사성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에 언제나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라는 카테고리를 묶을 때 날개로 날아다니는 동물이라는 칼로 딱 나누어 떨어지는 정의에 누구나 동의하실 테지만 날개가 기껏 있지만 날지도 못하는 뚱뚱한 펭귄 종류를 봤을 때 기껏 생각했던 새의 명확한 정의는 내팽개치고 저것도 새긴 새네 하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나는 게 우리입니다. 불규칙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grow, grew, grown 류의 동사 변화에서 우리는 앞에 자음 2개의 W로 끝나는 동사류는 이렇게 변형시킨다는 것을 규칙으로 세웠습니다만은 know라는 K가 묵음이라 자음 1개인 동사의 fake에 속았다는 것을 알아챈다 해도 그냥 원래대로 knew, known이라는 불규칙 동사 활용을 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형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새의 전형은 참새나 비둘기 같은 새 모양으로 생긴 새입니다. 펭귄은 새긴 새인데 전형적인 새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로우, 그리우, 그로운류의 동사 활용에서 그로울은 위드드로우보다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무엇보다 앞에 접수사 같은 게 붙어있는 위드드로우보다 깔끔하게 차음 두 개 모음 하나 마지막 W의 규칙을 보이거든요. 게다가 모음도 A보다는 O가 더 전형적이고요. 셋째로 아예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박은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수박을 1년생 초목의 열매라는 정의로 접근한다 해도 후식으로 먹는데 뭔 놈의 채소야 과일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슬레이라는 오래된 동사 또한 그로우류의 불규칙 동사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 모양도 다르고 잘 쓰이지 않는 동사니까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ed를 붙여 쓰지만 엄연히 슬류, 슬레인이라는 그로우류의 동사 활용을 합니다. 넷째 이유와 다섯째 이유도 있습니다만 지루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만 그렇게까지 책을 열심히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사의 불규칙 활용이 이 엘리나 로쉬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카테고리와 비슷한 것이라면 홀스의 정의와 같이 싹 떨어지는 정의와 비슷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규칙 동사입니다. 동사의 규칙 활용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홀수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1855가 홀수인지 누가 외우고 다닙니까? 그냥 끝에 13579로 끝난다. 그것이 홀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규칙 동사도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끝에 ed만 붙이면 됩니다. 모르는 동사요? 그냥 ed만 붙이세요. 나중에 그것이 불규칙 동사라고 밝혀질 수도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외우면 되는 것입니다. 동사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카테고리와 칼로 딱 떨어지는 정의에 비슷하면 그냥 겉으로만 또는 우연히 비슷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알고리즘과 단어장이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고리즘은 변덕스러운 세계의 변화에 대처하게 해줍니다. 처음 보는 단어, 이상한 물체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일단 규칙형인 것을 가정하고 과거형을 만들어보고 일단 과일이나 채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맨날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애매하고 불명확합니다. 왜 1년생 초목에서 달달하고 시원한 과일 맛이 나는 열매가 열리나요? 1년생 초목의 열매이다 아니다를 이용한 분류법과 달고 시원한 맛이 나는 열매이다 아니다의 분류법은 대부분 섞어 사용해도 잘 들어맞습니다. 1년생 초목의 열매는 거의 대부분 달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완전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들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 동사의 세계엔 그로우와 같이 전형적으로 불규칙 활용하는 동사가 있고 플라이와 같이 이상한 모양이지만 비슷하게 활용하는 동사가 있는 반면에 플로우처럼 완전히 전형적이라고 생각해도 얌체처럼 그렇게 활용되지 않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규칙 알고리즘과 단어장 두 가지 시스템은 불명확한 세계를 학습하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화한 두 가지 마음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문법으로도 카테고리 분류법으로도 활용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두 가지 구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조나선 하이트의 감정 시스템과 이성 시스템, 데니얼 카네만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한 얘기를 저번 동영상에서 했습니다. 즉 마음이 두 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발상이요. 이 이야기들은 이어지는 이야기들일까요?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규칙 문법 시스템과 감정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단어 짱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두 이론을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더 관련 실험과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재미있는 가설일 것 같긴 합니다. 더 재미있는 연결점이 있으니 간단한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고의 원천이 언어적 유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지과학의 대학자이자 그 유명하고 어렵기로 또 유명한 괴데레셔 바흐라는 책을 쓴 더글러스 홉스테터이죠. 그는 최근에 지은 책 사고의 본질에서 참새나 비둘기를 전형적인 새라고 생각하고 펭귄을 새긴 하지만 전형적이지 않은 새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 과정이 유추라는 사고 활동과 동일한 활동이며 이 유추라는 활동이 인간 사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동영상에 혹은 다다음에 이 책을 꼭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나게 두꺼운 책이라 자신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필산의 채널에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스티븐 핑커의 단어와 규칙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